안녕하세요. 경영학 입문 경영 토크 마케팅 부분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필립 러닝을 기반으로 한 그 동영상 촬영을 이제 지금 오늘 시작을 하는데, 우리 마케팅 분야에서 이제 글경에서는 유진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진영 교수님과 오늘 하루 동안 이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우선 교수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영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경영학 트랙에서 2014년도부터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전공을 했고, 그 신문방송학과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같은 학교에서 이제 그 석사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브랜드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꽂힌 분야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고 31살 정도. 나이까지 밝히십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지금 31가 아니고 네. 제가 31살 네, 정도. 젊었을 시절에. 아니야, 꽤나 나이가 네, 많았죠. 그쵸, 유학 갈 그쵸. 나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University of Texas라는 어스틴이라는 도시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에서 광고 전공으로 해서 석사 박사를 마쳤고, 저의 주 전공은 멀티컬처럴,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소비자 심리와 광고 이쪽으로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에 마케팅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죠. 전공 필수 과목이라 여러분들 피해가실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100% 저를 만나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3학년, 4학년에 올라가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매니지먼트 이런 수업에서 저를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교수님, 우리 마케팅 분야에 교수님 말고 또 다른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네. 또 그 교수님들도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말고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민혁 교수님 두 분이 네. 기다리고 우리 계십니다. 마케팅에 미녀 삼총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은 이제 김희진 교수님이 계시고요. 지금은 유통관리나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소비자 행동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자꾸 무서워해요, 저를. 저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하신 인기 많은 김희진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송하연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네, 지금 대학원 주임 교수님 네, 맞으시죠? 대학원 네. 주임 교수님이시고 대학원 수업을 주로 하시고, 이번 학기에는 마케팅의 이해 외국인 분반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아마 내후년부터는 송하연 교수님께서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핫 트렌드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글경의 마케팅 하면은 또 유명한 그 분야가 있어요. 바로 동아리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마케팅 분야에, 네. 그다음에 그 동아리에 지나온 그 연역들을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타임즈라는 마케팅 동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광총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하셨으면 아마 저희 예쁜 동아리 회장이 가서 열심히 동아리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텐데, 타임즈 동아리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전 헌터들의 모임, 마케팅 관련 공모전 헌터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여서 물론 선후배들 간에 친목 도모도 하고 있지만 주 목적은 광고 마케팅 관련해서 대회 공모전에 기획서를 출품을 하고 거기서 수상을 하자는 이제 포부를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2014년도에 제가 가천대학교에 왔는데 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타임즈 출신의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좋은 광고 대행사나 미디어 대행사나 아니면 좋은 회사들에 이제 잘 취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그 대내 공모전이나 대외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도 조금씩 올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마케팅 동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는 동아리 인원에 조금 제한을 두고 제한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반 이상 이제 면접 과정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올해도 많이 떨어뜨렸더라고요, 운영진들이. 제가 뽑진 않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간단한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뽑진 않아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뽑아요. 운영진들이, 회장과 부회장들, 그리고 팀장들, 이 운영진들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혹은 뛰어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장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인원수 제한을 하는 이유가, 제가 한 2, 3년 전에는 그 오는 학생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50명 이렇게 동아리 규모가 커졌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도 교수가 학생들을 컨트롤이 조금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모전을 나갈 때 한 팀 한 팀 만나서 이제 기획서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팀 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다 만나서 디테일하게 봐주고 토론할 시간이 너무, 조언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20명 정도로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오시는 학생들을 전부 다 같이 이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떨어지면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때 들어오거나, 그래서 결국은 다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임즈 마케팅 동아리 타임즈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영학 입문에서 특히 이제 그 마케팅 부분에 케이스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영학 두뇌라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 개념과 그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교수님, 교재 얘기를 하기 전에, 교재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마케팅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수업의 첫 시간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 교수님 마케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은 우선은 소비자의 관계를 중시한 학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소비자의 욕구를 좀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견해가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마케팅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고요. 마케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일이고, 오늘 얘기해 볼 내용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마케팅을 크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물건을 파는 거예요. 셀링하는 거, 혹은 광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광고가 제일 거예요. 많이 대파더라고요.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마케팅이란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제품을, 사실 신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데부터 마케팅 활동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기획하는 데서부터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판로를 개척을 해서 유통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광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촉진 활동들, 프로모션 활동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마케팅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의 니즈를 발견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겠죠? 수업 시간에 배운 4P의 개념까지도 있었는데 교수님, 네. 4P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정의 안에 4P 네.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뭐 생산해내는 게 이제 제품 전략, product strategy에 들어갈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브랜드의 이미지를 입혀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제품 전략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을 해서 적절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주는 것을 이 가격 전략, pricing strategy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적절한 판로를 개척을 해서 소비자한테 접근성을 높여주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적재적소에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통관리 측면이 이제 place strategy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모션 전략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 이벤트, PR 이런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아우르는 전략을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챕터는 42, 50, 51 챕터이고요. 우선 순서대로 42 챕터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42 챕터 토픽은 근시안적 마케팅이라는 토픽인데 교수님 이 토픽부터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시안적 마케팅, 저희 수업 시간에는 마케팅에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마케팅의 개념이라든지 4P라든지 이런 것들만 다뤘는데 이 근시안적 마케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교수님? 자, 근시안적 마케팅, 네.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하는데 저도 이 경영학 쪽 수업을 들을 때 처음에 경영학 원론에서 이 개념을 마케팅 관련해서 이 개념을 가장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멋있는 걸 배우는구나 싶었어요. 언어가 멋있잖아요. 맞아요. 마케팅 마이오피아. 절대로 멋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시안적 마케팅은 하면 안 됩니다. 네. 근시안적 마케팅은 이 소비자나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둔감의 짐으로 인해서 내 앞에 닥쳐 있는 상황만을 고려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근시안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 마케팅을 전개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근시안적 마케팅이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자신이 속해 있는 시장과 경쟁자를 정의하는 작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이 기업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이 제품 또는 서비스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편협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업들은 특히 현대 시장에서는 도태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산업과 산업 간의 그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현대 그렇죠. 사회에서 근시안적 마케팅을 지양해야 되는 마케팅 기법인데 멋있는 개념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추상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좀 관련된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교재에 굉장히 교재 사례. 교과서적인 사례가 나와요. 대표적인 근시안적 마케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제 실패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철도 산업이죠.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클래식한 사례죠. 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미국의 철도 산업이 그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철도 산업이 점점 쇠퇴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유가 그 몰락의 이유가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가 시장에서 감소했다거나 혹은 시장 안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거나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철도 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철도 회사들이 굉장히 근시안적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철도라는 제품 중심으로만 시장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데만 막 몰골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뭘 놓쳤느냐? 다른 대체 수단들. 그러니까 철도가 아닌. 화물차,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철도 산업이 몰락하게 된 건데, 여기서 요는 뭐냐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 고객 중심으로 시장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있는 직접적인 경쟁자 이외에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볼 수 있고 그들과의 싸움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카스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저도 즐겨 마시는.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합니다, 여러분. 네, 이 바카스라는 브랜드의 경쟁자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저는 비타 500? 그쵸? 맛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게 근시안적인 마케팅의 사례일 것만 같은데 아니요, 불안한 심정이 지금.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피로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약품들 같은 것들, 드링크제 같은 드링크제로 아니면은 뭐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양한 뭐 이제 뭐 알약 같은 비타민 제품들 비타민 이런 제품들. 것들도 네. 뭐 교수님은 저보다 더 너무 넓게 잠재적인 경쟁자를 보고 계신데 맞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바카스라는 브랜드의 경쟁자를 떠올리자면 굉장히 유사한 드링크제들 뭐 오로나미 씨, 그렇죠. 비타 500 전현무가 광고했던 그 오로나민 씨. 네. 노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런 이제 아주 직접적인 경쟁자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경쟁자들을 대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근시안적 마케팅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쟁 반드시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지만 마케터라면 그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쟁자로 정의하는 것은 이제 제품을 중심적으로 그 제품과 유사한 브랜드들을 경쟁자들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소비자의 니즈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피로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제품을 소비하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베너핏, 그러니까 편익 또는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베너핏 중심으로 이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드링크, 뭐 커피 이런 카페인 음료들도 그렇죠. 바카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타민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비타민제 혹은 다른 의약품이 되는 드링크제들도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는 시장을 요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 관점에서 답은 소비자한테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의 니즈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시장과 경쟁자를 정의해야 우리는 마케팅 마이오피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납득이 가고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를 실무적으로 하려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재에 있는 성공 사례를 또 클래식한 사례인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클래식한 사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밀접하게 교과서에 아주 좋은 사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재정의해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 자동차나 가전 컴퓨터 이런 내구재 산업 안에서 이제 찾은 사례인데 이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내구재들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길어지느냐? 제품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한 번 사면 오래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 침투율 그러니까 그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신규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 사면 오래 쓰고 있고
그래서 줄어드는 게 이제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 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자의 고객의 니즈 입장에서 시장을 다시 살펴보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한번 사서 오래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는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새로 생겨나고 맞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업들도 실제로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예산 중에서 20% 정도만 새로운 컴퓨터 사는데 쓰고 나머지 80%는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제조업의 틀에서 탈피를 해서 이런 서비스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 교수님 댁에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이 집에서도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지금 맞아요. 다 한 대씩 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특히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공기청정기가 네. 없는 집이 없죠. 없어요, 요즘은. 한 대만 있는 집이 드물 정도로 없죠. 네. 저희 집은 아직 없어요. 진짜요, 교수님? 사려고 해요. 그런데 정수기는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사면 3년, 5년 그 이상 그쵸. 오래 쓰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터. 필터 갈아주고 그쵸. 관리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를 이제 만족시켜주고 있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고 거기서 새로 생겨난 시장이 또 있죠. 렌털 시장. 요즘 또 렌털 시장이 대세인 것 같아요. 특히 정수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 렌탈 시장의 이유는 제품을 제조해서 그 물리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그 필터 갈아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서비스 피를 매달 받는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마케터가 조기에 간파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마케팅 마이오피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한 것도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갈 거야. 저 다음 챕터는 여러분 50장이죠. 그래서 50장은 또 유보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수님 또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어렵지 이야기는. 그래서 우선 유보 가격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네. 한자를 써서 어려울 뿐입니다. 맞아요. 유보 가격이란 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느냐 그 최대 가격을 말하는 게 유보 가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정말 간단하네요. 최대 아주 가격. 간단하죠. 네, 그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그렇죠. 그런데 이 유보 가격 토픽에서 이제 구체적인 토픽이 뭐냐면은 아이스 커피가 그냥 커피가 비싼 이유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나왔는데 네. 교수님 요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왜 아이스 커피가 더 비쌀까요? 그쵸. 아이스 커피는 웬만한 그 커피 전문 매장에서 500원 정도는 항상 더 비싼 것 같아요, 교수님. 500원 이상 비싸죠. 500원 이상 비싼가요? 네, 아직 한 지금? 1,000원 비싼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얼음이 들어갔으니까 비쌀까요? 아니면은 근데 얼음이 또 그렇게 비용으로 따지자면 사실 물을 얼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왜 모든 기업은 아이스 커피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할까요? 그게 이제 커피 전문점에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답은 사실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얼음이 들어가서 그렇다. 뭐 얼음을 얼리니까 전기세도 들어가고 뭐 이런 돈이 들어간다. 혹은 뭐 아이스 커피 용기 그 가격이 더 비싸서 그렇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커피가 묽어지기 때문에 샷 추가를 해야 돼서 더 비싸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들여다보면 크게 설득적이지는 않은 게 원가 차이가 500원 이상 나지 않아요. 굉장히 싸고 100원에서 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차라리 저 같으면 그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공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얼음을 얼려야 되고 식혀야 되고 이게 한 번이라도 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건비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더 뭐 가격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적이네요. 그 말이 차라리. 같은데 네. 우리가 유보 가격 측면에서 얘기를 네. 하자면 소비자가 그냥 일반 커피에 매기는 그 유보 가격보다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매기는 유보 가격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소비할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 마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냥 커피가 카페인을 제공을 한다면 그렇죠. 아이스 커피는 시원함, 갈증해서라는 또 다른 편익, 또 다른 베너핏을 얹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그냥 일반 커피를 사 마실 때보다 아이스 커피를 사 마실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가치가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막 엄청 찜통 더운 여름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아이스 보시면 커피가 정말 최고예요, 교수님. 나한테 시원함을 네. 주고 갈증 해소를 줄 수 있는 네. 커피가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로 든 거고, 결론적으로 유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네.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아. 그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거에 따라서 유보 가격이 더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보 가격 역시 이제 소비자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맞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이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욕구 중에서 이제 아이스 커피가 조금 더 많이 충족해서 아마 더 많이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냐라는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도 하나 네, 더 네.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명품 가격, 맞아. 명품. 한국이 비싸죠. 맞아. 한국이 비싸요. 관세 때문일까요, 교수님? 아니 그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더 싸요. 명품 가격이 원가 차이 안 나요. 원가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명품에 매기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소비자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명품을 소비하는 그 소비자층이 이 가시적인 가치, 명품이 주는 그 가시적인 가치를 굉장히 크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와, 저건 정말 희소 가치가 높은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오히려 더 열광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명품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싸게 만들려면 명품에 대해서 무뎌지면 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러기 참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명품 제품들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허용하는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럴 거야? 아니면 동양권의 문화에서 조금 있는 현상일까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일단 한중일에서 크지 아, 않을까 한중일에서. 싶습니다. 네, 그 깊이 있는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 51챕터의 바로 다음 장인데 드디어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 마케팅의 꽃이죠. 가격 차별화에 대한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수님, 우리 항상 했듯이 가격 차별화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 차별화는 말 그대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유보 가격을 얘기하면서 살펴봤던 아이스 커피와 일반 커피의 가격 차이, 그것도 그 가격 차별화의 예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가격 차별화의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재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가격 차별화의 방법을 한 6가지 정도 네. 제시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가격 차별화 방법이 이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가격 차별화의 핵심은 고객이 얼마나 가격이 민감하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격 민감한 소비자한테는 싸게 팔고 가격을 둔감한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럼 좀 약간 예를 들어주시면 네. 또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계속 네. 들어드릴게요. 네. 이 고객의 마케팅 특성 너무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의 특성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네. 우리가 뭐 전시회장이나 뭐 박물관을 갈 때 네. 청소년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이 들어가죠. 네.
훨씬 싸죠. 네. 그것은 그 나이대에 있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이런 나이를 떠나서 쿠폰 할인 많이 받잖아요. 네, 항상 저는 쿠폰을 생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쿠폰을 제시한 사람한테는 네. 싸게 팔고 오. 제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원가 그대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네. 쿠폰을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용할 때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죠. 저 민감한 사람이었네요. 민감하시죠? 저는 민감한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 민감도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갈 때 조조 할인 받죠. 아, 네. 그리고 뭐 항공료나 뭐 호텔 숙박료 이런 것들이 성수기와 비성수기. 비성수기의 가격 차가 크죠. 네, 그것도 너무나 시간에 크죠. 따른 가격 차별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말했던 명품 케이스가 이런데 지역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논란이 많았던 사례긴 한데 뭐 자동차나 가전 같은 게 이제 미국 시장에 가면은 맞아요. 한국보다도 싸잖아요. 맞아요. 그게 미국 시장의 미국의 가전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요. 그리고 가격 민감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쟁이 합리적인 치열한 만큼. 가격을 매겨줘야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가격 차별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대량 구매를 하는 사람한테 싸게 팔거나 그것도 가격 차별화 전략이고 그것도 네. 가격 차별화 전략의 한 네. 가지 예가 되군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제품의 어떤 형태나 패키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가격 차별화 전략을 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재 같은 경우에 이 처음에 만들어서 초판으로 내놓을 때는 이 아주 멋있는 하드커버를 씌워서 맞아요. 고가로 판매를 합니다. 좋은 종이와 함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2판, 3판, 4판 재판이 될 때는 소프트 커버로 바꿔서 가격을 다운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판이 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모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네. 스마트폰. 쓸 때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가격 차별화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주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토의할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3가지 토픽을 이제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PT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PPT 이제 올라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제가 읽을까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3가지 토론 주제 모두 오늘 배웠던 개념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 토의 주제는 자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편협하게 정의함으로써 실패한 근시안적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 근시안적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실패한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두 번째 토픽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재밌게 네. 자신이 스타벅스 마케팅팀의 팀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시안적 마케팅을 탈피해서 고객 중심으로 스타벅스의 시장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보자 이런 토픽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의 스타벅스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장을 설정해 봤을 때 스타벅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토론을 진행을 할 때 네. 현재 스타벅스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이제 그 커피 전문점 산업 내에서의 경쟁자로 진행을 하면 그렇겠죠. 될까요, 교수님?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 역시 자신이 스타벅스의 마케팅팀의 팀장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오늘 제가
교재에서 교재의 바탕을 두고 6가지 가격 차별화 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스타벅스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 차별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죠. 6가지의 가격 차별화 정책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 주제 나갈 때 PPT에 아마 있었을 나와 거예요. 있었을 네. 거예요. 첫 번째, 구매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하는 방법이 있었고, 시간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품의 구입량, 제품의 사용량,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나 형태 변화에 따른 가격 차별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수님께서 제시한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여러분 팀끼리 앉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마케팅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유진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토론 진행해 봅시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